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청년회사신문 편집주간 박재영 박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김선욱 김변입니다. 네. 통편집 굴욕이라는 게 이런 거군요. 지난주 토요일 KBS 추적 60분에 저희 나올 거라고 홍보까지는 아니지만 말씀드렸었는데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그거 카메라 1시간 반 동안 틀어놓고 다 찍어가놓고 엄청 긴장되던데 실수할까봐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 대본이 내용의 소스를 제공해 준 거에 불과하더라고요. 예. 예. 그게 이제 우리 PD랑 얘기를 안 해봤으니까 그 이후에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희가 말을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방송이 하고 싶은 내용과 다른 내용만 말했기 때문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러게요. 네. 하여튼 전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고 오히려 기쁜데요. TV 나가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전 사실 한 5분밖에 안 했어요. 근데 김변은 1시간 반 했잖아요. 네. 네. 와, 그 카메라 앞에서 1시간 반 동안 떨고 있었는데 참 허망하게 됐습니다. 전 그리 떨지도 않았고 그냥 그렇지만 아마 저걸 것 같아. 김변이 PD 수첩 많이 봐주세요 해가지고 그거 듣고 삐진 거야. 1시간 반 찍고 나서 추적 60분이라 인터뷰했는데 PD 수첩 봐주세요 그래가지고 빼버려 이래요. 개그였는데 참나. 네. 하여튼간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통편집 됐지만 우리 김용진 교수님은 아주 잘생기게 그리고 아주 핵심만 정확하게 해서 나와서요. 사실 저 추적 60분 좀 봤는데. 김용진 교수 너무 저렇게 세게 얘기하면은 의료계 내에서 너무 왜 그러니 이런 얘기 듣지 않을까 약간 아슬아슬한 수위를 넘나드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엊그저께 에볼라 특집 했었는데 그때 저희 히구라에 출연했던 이재갑 교수님도 또 출연하시더라고요. 네. 참 지상파 우리가 그래도 좀 뭔가 이 선도하는 팟캐스트 트렌드를 읽어내는 팟캐스트 그러니까 공중파가 저희 따라서 이렇게 좀 따라쟁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KBS, SBS, MBC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 방송을 듣는다는 거죠. 저희 너무 알맹이만 뽑아가려고 하지 말고 도움도 좀 주고 그러세요. 좀 들으시는 분들. 공중파도 참고하는 방송 히포크라테스 2014년 11월 28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모두가 환자 제일주의를 외치는 시대. 용감하게 환자는 두 번째라고 주장하는 책이 나왔다. 고객 만족을 넘어 환자의 경험으로, 질 향상을 넘어 서비스 디자인으로 진정한 병원 혁신의 개념과 실제. 환자는 두 번째다. 전 세계 병원들이 이제 환자의 경험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미국 의료계를 사로잡은 화제의 베스트셀러. 환자는 두 번째다. 무엇이 첫 번째인지는 책에서 확인하십시오.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청년의사신문 송수연 기자 및 PD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수연입니다. 대구 A대학병원에서 전공의에 대해서 폭언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좋은 소식은 아닌데 교수님께서 또 지도 교수님께서 전공의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건 물론이고 의무기록 조작 지시까지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말씀하신 의혹은 A대학병원 신경외과 전공의들이 병원과 의료원, 대학, 대한의사협회 등에 제출한 탄원서로 인해서 병원 밖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탄원서는 신경외과 전체 전공의가 8명인데 이 전체 전공의 명의로 제출됐습니다. 탄원서를 통해 이들은 근본적인 개혁이 없다면 이곳에서의 전공의 수련은 특정 교수에게 노동력을 바치는 노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현대판 노예제잖아요. 신경외과 과장으로 있는 모 교수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해왔으며 일부 전공의는 환자의 검사 기록을 조작하라는 지시까지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교수의 직위 해제 등을 요구했는데요.
이 같은 요구사항이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번 환자를 위해서 한 명만 남고 나머지 전공 7명이 전원 파업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한 후에 병원이 곧바로 대화에 나서서 파업까지는 진행되지 않고 현재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깨알 자랑하자면 이 사건도 청년의사가 최초 단독 보도를 해서 좀 파문을 일으켰죠. 이거 무슨 이 전공의협의회하고 무슨 이 커넥션 취재 이게 있나 보네요. 이거는 전공의협의회로부터 받은 게 아닙니다. 네. 전공의협의회하고 이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전국에 많은 의사들하고 커넥션이 있는 거죠. 그렇어요. 그렇죠. 예. 수많은 의사들하고. 대전협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요. 네. 네. 이 건은 대전협과는 무관하게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네. 자, 근데 신경외과 전공의 전체가 다 나섰다. 문제가 좀 작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구체적으로 그 교수가 도대체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네, 전공의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문제의 교수는 병동이나 수술실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공의들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또 모자란 XX, 개 XX, 너 같은 건 없어도 된다. 전공의 XX들은 귀찮기만 한 존재다. 이런 욕설도 퍼부었고요. XX가 새끼라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는 맥락상. 네, 제가 개 XX를 쓰면서 앞에다 X를 해야 될지 뒤에다 X를 해야 될지 다 X를 해야 될지 여기 수의과 대학인가요? 개들이 많나 보네. 네, 좀 고민하긴 했는데 아무튼 또 그 외에도 전공의들끼리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새를 과시하지 마라. 밥 먹을 때 3명 이상 모여서 먹지 마라. 너희들끼리 밥 먹을 때는 배달 음식 절대 시키지 말고 병원 밥만 안에서 먹어라. 내가 나중에 과장이 되면 너희 당직실을 모조리 없애버릴 거다. 남을 선동해서 함부로 단체 행동하지 말라. 이런 그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지금 과장이라면서요, 근데. 네, 그러니까 과장이 되기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 옛날부터. 네. 이거 나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배달 음식은 몸에 안 좋으니까 병원밥 먹어라. 병원밥은 몸에 좋아요. 당직실을 깨끗이 유지해라. 단체 행동하지 마라. 이거 자, 이 전공의들끼리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새를 과시하지 마라. 이게 제일 웃긴 것 같아요. 네. 전공의들은 원래 좀 전공의들이 새가 뭐가 있어요? 교수님이 전공의 우르르 뒤에 달고 다니는 건 그건 어떤 건가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이게 이상한데요. 그리고 의무기록 조작 지시 받은 전공의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예요? 네, 그 전공의들은 그 문제의 교수가 건강보험 기준이 좀 안 되는 환자에 대해서 무리하게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전공의에게 환자의 신경학적 진찰과 검사 기록 조작을 지시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상의세포종 뇌종양 환자의 종양 제거 수술 후 발생한 그 폐쇄성 수두증에 대한 중환자실 주치의에게 뇌척수액 배액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의무 기록에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작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좀 구체적인 사례까지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되게 복잡한 내용인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건 전문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슨 조작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은폐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게 전공의들의 주장인데요. 전공의들은 이제 이런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특정 교수는 책임 전공의에게 너하고 나만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면서 그릇된 스승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전공의들에 대한 수련 교육도 안 하고 회피했다 이런 주장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문재희 교수가 신경외과 과장이 된 후에 매주 전공의들 대상으로 진행되는 케이스 컨퍼런스를 폐지하는 등 그 전공의 수련 교육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전공의들은 신경외과 과장이 되자마자 그 교수가 신경외과 과장이 되자마자 독단적으로 다른 교수와 상의 없이 전공의 교육에 대한 부분을 임의로 변경했다면서 수년간 매주 금요일마다 모든 교수들과 전공의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위클리 케이스 컨퍼런스를 거의 참석하지 않더니 과장이 된 후에는 일방적으로 이 교육을 폐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이 폐지한 것 때문에 문제가 좀 불거지자 불특정한 시간에 다른 교수들은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북 리딩, 저널 리뷰 등을 하면서 교육을 이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것도 몇 차례 시행 후에 흐지부지 끝났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마저도 그냥 펠로우에게 이름을 하는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결국 몇 달 후에 전공의와 그 다른 교수들이 계속 지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케이스 컨퍼런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은 했는데 이후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고
뭐 뇌종양을 비롯해서 본인의 수술 환자는 전공의들이 아예 발표하지 못하도록 교육 기회를 제한하고 박탈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도 신경외과 학회에서 진행하는 수련병원 실태조사에는 컨퍼런스를 진행했다고 거짓 보고를 했다는 게 전공의들의 주장입니다. 이거 전공의들의 일단 이 주장입니다. 네, 완전히 그렇습니다.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케이스 컨퍼런스는 전공의들이 힘들어서 좀 가끔 쉬자거나 좀 띄엄띄엄 하자거나 주장하는 거지. 교수가 이걸 왜 하지 말자고 그랬을까요? 본인은 그냥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데. 이 케이스 컨퍼런스라는 게 어떤 식으로 진행돼요? 케이스 컨퍼런스는 뭐 거의 모든 대학병원의 모든 과에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혹은 2주에 한 번 정도 최소한 그 새벽에 모이죠. 보통 뭐 늦어도 7시, 심지어 뭐 6시 반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환자 케이스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 치료에 있어서 뭐 혹시 문제가 된 게 없는지 놓친 건 없는지 확인하고 공부하고 뭐 이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굉장히 그 발표 준비하는 것도 스트레스라서요.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고 깨지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자기 일하면서 이 발표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런데 전공의들이 하지 말자 그랬으면 이해가 되겠는데요. 교수가 왜 하지 말자 그랬을까요? 이거를? 그러게요. 뭐 하여튼간 이런 얘기들이 나온 다음에 그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 일단은 그 문제가 된 현 그 신경외과 과장의 직책을 해임하고 교수 직위도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또 반복된 폭언과 폭행, 협박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그 외에도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을 수립하고 전문의가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펠로우 제도 보장 등을 약속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문제의 그 교수 입장을 들어봤나요, 직접? 네, 어렵게 통화가 돼서 입장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뭐 제 전화인지 알고 받은 건 아니고 다른 사람 전화인 줄 알고 받았는데 이제 제가 기자라고 네. 밝히니까 받자마자 혹시 병원 문제 때문에 전화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니 전공의들이 얘기하고 있는 신경외과 과장직을 이미 사임했고 또 전공의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무릎 꿇고 사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릎 꿇고 이미 사죄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네. 좀 이것도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럼 네,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다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한 건가요? 그렇게? 네, 저도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탄원서에 나온 내용들이 다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라고요? 네. 그 전공의들이 탄원서를 통해서 지적한 폭언, 폭행, 의무기록 조작 지시, 수련교육 회피, 펠로우 티오 신청 거부 등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과를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요. 그 교수는 그 전공의들이 나 하나 잡자고 이런 일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 거기에는 상당한 배후 세력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렇게 전공의들도 그 배후 세력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오호, 이거 참. 음모론이네요, 이게 또. 네네. 배후 세력이요? 이런 네. 경우에는 대부분 그 자리가 욕심이 나서, 그 보직이 욕심이 나서, 뭐 이렇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뭐 신경외과 과장 보직은 아무런 특별한 권한이 없는 그런 건데요. 배후 세력. 누가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뭐 자신이 표적이 됐을 뿐 다른 목적이 있다고 계속 요구를 하면서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조건 중에 과장직 뭐 이렇게 해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사과하고 그 과장직을 내려놓은 거라고 얘기했고요. 그 뭐 배후 세력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탄원서에 적힌 내용들 중에 그 전공의들이 알 수 없는 부분들도 포함돼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신경외과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세력이 그럼 누구냐 뭐 병원 내 알력 다툼이 있다는 거냐라고 물었을 때는 그 세력이 누구인지 실체를 밝히기는 힘들다. 지금 말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대답을 회피하긴 했습니다. 그게 참 신경외과 내에 누군 다른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세력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신경외과 전체를 흔들려는 배후 세력이 신경외과 전공의들을 부추겨서 이렇게 했다? 글쎄요. 근데 뭐 네. 작년에도 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바로 자기 전임 신경외과 과장도 그 과장직을 맡은 지 6개월 만에 뭐 병원 내 직원들한테 괴 메일이 돌아서 그것 때문에 뭐 징계를 받고 6개월 만에 과장직에서 물러났다. 뭐 이런 식의 이렇게 뭐 탄압 비슷한 뭐 이런 게 지속적으로 있는 것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신경외과를 흔들려는 어떤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면 전공의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이해는 안 가지만 그러면 자, 뭐 어쨌든 이런 음모론까지 제기가 되는데 병원 측에서는 뭐라 그래요? 병원 고위직들은?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서 조치를 취하겠다. 이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A 대학병원은 전문의 수련 과정에서 지도 교수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것은 물론 뭐 의무 기록 조작 지시까지 받았다는 신경외과 전공의들의 탄원서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요. 바로 다음 날인 지난 26일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신경외과 의국에서 벌어진 일이 전공의들의 탄원에 의해서 아무래도 언론에 공개되고 하니까 A대학병원은 병원장이 직접 주재하고 교수 10여 명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전공의들과 1차 면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신경외과 전공의들은 현재 정상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 조사위를 이끌고 있는 이 A대학병원 의료원장과 병원장과 제가 통화를 했는데 뭐 이미 외부에 알려진 만큼 이제는 더 이상 병원 내부 일이 아닌 공적인 일이 됐다. 외부에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공명정대하게 조사하려고 한다. 뭐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지만 모든 것을 원칙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좀 더 지켜보죠. 뭐. 네, 어떻게 보면 사제지간인데요. 그죠? 스승도 스승된 도리를 잘 못하셨던 것 같고 또 저희가 지금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계속 A라고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게 어디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아직은 공개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 네, 대구에 있는 대구에 뭐 있는 대학병원. 대구에 의과대학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요. 그것만 가지고는 특정이 안 되네요. 특정이 안 되는군요. 자, 다음에 원격 의료 시범 사업 수가가 발표됐다는데요. 복지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원격 의료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시범 수가를 발표했다고요. 네, 보건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원격으로 시범 사업에 대해서 환자당 월 9,900원에서 최대 38,000원가량의 수가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적용 대상 기관은 지난 9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고요. 우선 고혈압과 당뇨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 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격 상담에 대한 수가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기관이 환자를 최초 대면 진료한 후에 주기적으로 환자 정보를 관찰 분석해서 주 1회 이상 문자나 이메일, 온라인 상담을 통해 분석 결과를 전달하는 이 모니터링. 이거에 대해서는 월 9,900원의 수가가 정해졌습니다. 환자의 요청이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사전에 시간을 예약하고 전화나 화상으로 의사와 환자가 상담하는 원격 상담에 대해서는 행위별로 수가를 산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일단 건당 구체적인 액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환자가 이 모니터링을 받고 월 1회에서 2회가량 원격 상담을 받으면 월 평균 24,000원가량의 진료비가 발생하게 되고요. 상담 횟수가 좀 늘어나도 월 진료비가 최대 38,000원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네, 지금 뭐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복잡한 얘기라서 이게 지금 얼마라는 건지 언뜻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환자당 진료비는 얼마가 드는 거고 의료기관은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니터링과 1, 2회 원격 상담을 받는 것에서 최초 대면 진료를 통해 진료 계획을 수립 점검하는 데 드는 진료비까지 더하면요. 환자당 연간 진료비는 최저 15만 원에서 최대 43만 원 수준이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연간이요? 1년에? 네. 그리고 의료기관의 경우는 연간 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의료 서비스를 실시하면 월 평균 120만 원 정도를 지급받는 셈입니다. 복지부는 환자 1인당 적정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서 의사 1인당 월별로 최대 100명까지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한 시범 수가 진료비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선은 100명까지.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의사 1인당 100명이니까 만약에 의사가 2명 근무하는 의료기관이면은 200명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시범 사업인 만큼 일단 환자 부담 없이 정부가 시범 사업 예산을 재원으로 해서 참여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게 되고요. 사업 진행 경과 평가에 따라서 건강보험 시험 적용 여부가 검토됩니다. 실제로 원격 의료가 도입되면 수가가 최종적으로 다시 산정되게 되고요. 이 가운데 얼마를 건강보험으로 지급하고 얼마를 환자가 부담하게 될지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논의돼야 할 사안입니다.
복지부는 이번에 마련된 시범수가의 타당성과 원격의료 서비스의 유용성, 안전성, 유효성 등을 좀 보다 폭넓게 검증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차 의료기관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현재 허용되고 있는 의사, 의료인 간 그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마련하고 있고요. 앞으로 의사, 환자 간 원격 진료 시범 수가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원격의료 시범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여전히 반대한다 이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수가에 대해서 시범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유인책을 내놓은 거다. 근본적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의료계 내부에서는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이미 법적으로 허용된 원격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좀 권익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수가 수준을 고려할 때 복지부가 발표한 원격 모니터링 시범 수가가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도 있는데요. 이런 시범 수가가 현실화되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보는 의원에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아무래도 IT가 발전하고 있는 이런 시대적 흐름이 있는데 언제까지 그냥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을 거냐. 그래서는 뒤처진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근데 현재 의료계 내에서 이 원격 의료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커서요.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전향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익명으로 처리해달라고.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밝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사들이죠? 네, 의사들이. 네, 의사들입니다. 지금 이게 월 진료비가 최대 38,000원 상한선. 참 애매한 액수인. 계산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기존에 없는 환자, 그러니까 현재 자기가 관리하지 않는 환자가 추가로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1인당 38,000원 아주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이미 우리 병원 다니고 있는 환자면 그렇죠. 한 달에 만약에 한 번으로 오거나 두 번으로 오거나 하는 사람이면은 진료비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어지고 이게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38,000원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모니터링만 하고 하면은 9,900원이고 원격 상담. 네. 지금 계산하기 굉장히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시범 사업은. 근데 일선에서 이렇게 고혈압 만성질환 환자를 환자를 있는 개원이는 환자 1인당 초재진 해서 평균 내봤자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받는데. 고혈압은 어차피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온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모니터링에 대한 수가가 새로 생기고 하게 되면 나쁘진 않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달에 한 번 와서 10,000원의 진료비를 발생시키는 환자가 추가로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 상담을 한두 번씩 더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매출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런 시범 사업이 보면은 처음에는 좀 많이 주고 실제 시행하면서 점점 작아지는 또 그 점을 많이 우려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려할 거기 때문에 정책 당국에서도 그런 세심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려가 있어야 될 것 지금 24,000원이든 38,000원이든 간에 이 돈을 누가 지불할 건지가 지금 안 정해졌단 말이죠. 그렇죠. 네, 이 중에서 환자가 만약에 한 푼도 안 낸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한 달에 한 번 그냥 병원 가서 진료받는 것으로도 충분히 자기 혈압이나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는 사람이 굳이 돈을 더 내면서까지 이거를 하겠다고 나설 사람이 만약에 그 돈이 얼마냐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 건강보험 체계 자체는 환자 본인 부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 받게 하는 거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좀 시범 사업을 제대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시범 사업 자체를 지금 거부하는 형국이라서 네,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곳에서 얼마나 좀 의미 있는 시범 사업이 진행될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희구라에서 다뤘던 문제이기도 하죠. 그 심장 스텐트 시술을 할 때
흉부외과의 협진을 의무화해야 된다 논란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 조치가 6개월 정도 유예가 된다면서요. 네, 그 중증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심장 스텐트 시술을 할 때 순환기 내과, 그러니까 심장내과 전문의와 흉부외과 전문의의 협진을 의무화한 심장통합진료라는 게 도입한다고 했었죠. 근데 이게 6개월간 유예됩니다. 당초에는 그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그 심장통합진료는 급여 기준이 정착될 때까지 준비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판단 때문에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흉부외과가 없어서 원내 그 심장 통합 진료가 불가능한 의료기관들이 있잖아요. 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행을 아예 6개월 늦추고 수가 산정 방법과 청구 방법, 뭐 영상 매체 등 진료 기록 공유 방법 등 세부 실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흉부외과가 있고 관상동맥 우회수를 실시하는 그 의료기관은 예정대로 심장통합진료를 실시하는데요. 뭐 부득이하게 통합진료가 어려워서 스텐트를 바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6개월간은 급여를 주기로 했습니다. 자, 6개월 동안에 이게 준비가 다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흉부외과와 심장내과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6개월 유예 뭐 완전히 없앤 게 아니라서 뭐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대한심장학회와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그러니까 앞에는 심장내과, 뒤에는 흉부외과 쪽인데요. 환자 안전을 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면서 일단은 환영하는 입장을 양쪽 다 밝혔습니다. 네. 뭐 양측이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정도로 이렇게 갈등이 아주 컸는데 일단은 진정 국면에 접어든 셈입니다. 하지만 그 기존의 각각 그 입장은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요. 그 6개월간의 어떤 합의점을 찾고 논란을 그 마칠 수 있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또 게다가 중소병원들은 이 고시안이 철회된 게 아니라 유예라는 점 자체를 못마땅해하고 있어서요. 6개월 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복잡해요. 이게 네. 심장학회랑 흉부외과 학회가 있고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대형병원의 관계가 또 달라가지고요. 그렇죠. 6개월 안에 이거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또 뭐 지켜봐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네, 뭐 근데 유예이기 때문에 아마 6개월 이후에는 이제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될 것 같아요. 네. 네. 보통 뭐 유예되면은 뭐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렇죠. 근데 너무 웃긴 게 그 흉부외과가 없는 병원에 대해서는 산정 방법, 청구 방법, 영상 매체 이런 거를 고민을 안 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다는 것도 너무 우리가 웃겨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래서 정부를 비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나중에 이것도 마련을 안 하고 그러니까요. 일단 까라면 까놓고 발표해 놓은 다음에 막 아각거리면은 그런 문제가 있었니? 미안해 몰랐어. 좀 천천히 하지 뭐 이런 분위기. 네. 치고 네. 빼기 잘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잘 좀 합시다 미리미리. 네, 근데 이게 오비락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주도했던 담당 팀장. 그 네. 팀장이 네. 다른 부처로 발령이 났어요. 그러니까요. 인사 발령 시즌이 아닌데. 이게 지금 무슨 어쩌고 보장팀 해가지고 별도의 TF처럼 구성이 돼서 그 팀에서 이 프로젝트를 쭉 진행을 했었는데 그 팀장이 뭐 팀장이 굉장히 호연지기를 발휘해서 잘 될 거라고 막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팀장이 지금 딴 데로 아예 발령이 나고 네. 그 팀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어가지고요. 어. 그걸 두고도 복지부가 정책 실패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네. 네. 이게 치고 빠지기 방법이죠. 그렇게 해놓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예, 책임자를 딱 빠져주고. 그냥 약간 별도의 팀 하나 만들어 그렇지만 정책은 간다. 예. 쫙 해가지고 해놓고 빠져버리고 뭐 책임져라 이러면 그 팀은 이미 없어졌다 이렇게 책임 회피용으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것도 또 음모론이에요. 예, 뭐 하여튼간 재밌는 뉴스가 많았는데요.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송 기자님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에 이어 드디어 나왔다. 꽃보다 군인. 전직 군의관 형님들이 알려주는 안전한 군대 생활. 군대 간다, 건강하자. 꽃보다 군인. 엄마와 여친이 챙겨주는 꽃보다 소중한 청춘들의 입대 필수품. 꽃보다 군인. 엄마가 무심하거나 여친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사도 됩니다. 이슈 내망현 시간입니다. 지난주 의료 생협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추가 취재가 되는 대로 좀 더 자세한 얘기 전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오늘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출발했던 의료 생협이 사무장 병원들의 의료기관 개설 통로로 이용되면서 환자 유인, 진료비 허위 과다 청구 등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세한 얘기는 취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뉴 페이스입니다. 청년의사신문 미녀 유지영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청년의사신문 편집국 부국장이시고요. 높은 분이 나오셨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신문 유지영 기자입니다. 저는 송 PD가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요. 송 PD가 더 높은가 보네, 그러면. 예. 사실 저희는 송 PD가 나오라고 하면 사실 지 고하를 막느라고 다 나와야 합니다. 예. PD의 권한이 막강해요. 네. 방송을 많이 해보셨나요? 아니요. 사실 거의 안 해봤고요. 예전에 한번 나이사에 한번 출연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 나이사 우리보다 후순위죠, 저기 랭킹에서.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네. 네. 저희가 27이고 거기가 80인가? 네. 그걸 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자, 먼저 의료생협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부터 잠깐 살펴볼까요? 네, 의료생협은 의료복지 서비스를 원하는 지역 내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서 조합원들 스스로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입니다. 1990년대 초 의료생협은 경기도 안성, 안산과 인천 등지에서 주민 복지에 뜻 있는 의료인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지난 1999년 소비자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법의 울타리 안에서 누구나 비영리법인이라는 이름하에 의료복지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화됐죠. 의료생협의 가장 큰 장점은 국가나 기존 의료 시스템에 손이 닿지 않는 세세한 부분들까지 주민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역 주민 내지 조합원들은 오랫동안 한 동네에서 지내는 주치의들과 교류를 하기 때문에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질병을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1차 의료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또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이게 바로 의료생협의 순기능입니다. 이야, 뭐 거의 아나운서 수준이신데요. 네, 아나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진담인가 이게? 예. 진담인지 디스인지 모르겠네요.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왔죠? 네, 저도 쏙쏙 들어왔는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최근 그 이러한 본연의 취지가 무색하게 돈벌이에 비영리인데 돈벌이에 여념이 없는 의료생협들이 늘어나서 건전한 의료생협들까지 도매금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청년의사 기자가 한번 가봤어요. 진짜 이 좀 돈벌이에 치중하는 의료생협을 가서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유 기자가 직접 간 건 아니죠? 네. 저는 보고만 받았고요. 직접 다녀온 건 저희 청년의사신문 막내 기자인 김선홍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저랑 이름이 비슷하네. 김선홍. 예. 그러게요. 김선홍 기자가 갔다 왔는데. 이 지금 본인이 안 가고 굳이 막내를 보낸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몸이 무거워서? 그것도 하나의 이유고요. 네. 나이가 많으면 경로 우대를 해야죠. 예, 이게 잠입 취재를 하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네. 워낙 이게 지금 유지영 기자님이 유명하니까. 네. 얼굴이 알려지는 그럼요. 아무도 모르신데. 아무도 몰라요. 네. 자, 근데 이제 그 성형하고 그 피부 시술 뭐 이런 거를 주로 하는 곳에 이제 잠입 취재를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지영 기자는 뭐 완벽하기 때문에 성형이 필요 없어서 성형이 필요할 것 같은 다른 여기자를 보낸 뭐 그런 거죠. 네. 본인도 기가 막혀서 김선홍 지금, 기자가 여자분이세요? 네, 여자예요. 예. 본인도 지금 기가 막혀서 막 웃고 있는데. 자,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저희 그 잠입해온 기자가 몰래 녹음해온 그 의료생협 현장의 목소리를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얼굴이 되게 얄쌍하신 편인데 여기 보시면 턱이 약간 좀 기신 편이잖아요. 좀 하관 쪽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이 오히려 얄쌍해 보이긴 하는데 좀 나이 들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대도 없으신 편이라 여기 부위를 좀 채워 넣어주시고 팔자주를 했는데 그리고 이마도 지금 자꾸 그 하실 때 자꾸 여기 눈을 위를 드시나 봐.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만 발달돼 있고 여기는 발달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약간 왼쪽 오른쪽 턱이 비대칭이에요. 아니에요? 네, 왼쪽이 좀 더 큰 편이세요. 네. 이거는 간단하게 보톡스로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톡스를 똑같이 놔도 이쪽을 조금 더 많이 놔가지고 여기를 약간 라인을 부드럽게 살아주면서 여기다 채워주시면 훨씬 더 얼굴도 갸름해 보이고 그런 식으로 되시죠. 그렇게 하는 걸 얼마 정도 들까요? 비용이 사실 그래서 좀 알아보고 왔거든요. 여기. 이거생요. 네. 라인 하시면 원래 풀 페이스는 같이 하시면 200이에요. 지방이시죠? 네, 지방까지. 보톡스는 우리 15만 원. 한쪽에 아니요, 양쪽 다. 행사 해가지고 하시면은 전체 하시면 180만 원까지는 해드릴 수 있어요. 그 3차까지. 네. 그거 가입하면은 가입을 이제 출자금에다가 1,000원만 입금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더 싸지나요? 가입하시면은 원래 저희가 풀페이스로 하시게 되면은 206만 원이거든요. 만약에 하시면 180만 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만약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셔가지고 하시면 170까지는 해요. 그러면은 가입은 뭐 바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주소지가 서울로 돼 있거든요. 내년 정도에 직장 옮길 거라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170까지 이거 진짜 싼 거예요. 아시죠? 몰래 들어가서 뭐 취재를 했다, 뭐 이거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예, 이거 무슨 함정 취재도 아니고요. 이거는 네 있는 그대로 한 거니까. 함정 취재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닙니다. 괜찮아요? 예, 그 녹음 박쌤은 저랑 얘기할 때 내가 녹음기 꺼내놓으면 말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죠.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전 그런 사람이에요. 예, 녹음기가 있든 없든 책임질 말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뭐 누가 몰래 동의 없이 뭐 녹음을 했다, 이 문제다. 근데 문제가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전 강연 요청 같은 거 오면 다 얘기해요. 녹음이나 녹화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만 강연합니다. 왜 그러죠? 그냥 왠지 딴 데 가서도 써먹어야 되고요. 네. 네, 그게 돌아다닐까봐. 네, 그리고 왠지 이렇게 좀 별로 안 그럴 것 같은데. 네. 네, 하여튼요.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아까 되게 재밌어요. 우리는 저 기자 얼굴을 아니까 막 이렇게 들으면서 더 웃긴데, 기자 얼굴이 궁금하신 분들은 청년회사 홈페이지에 가셔서 김선홍 검색하시면 거의 기자 수첩에 사진이 나옵니다. 네. 네, 뭐 상담 내용만 들어보면 어느 성형외과하고 뭐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의료 생협이라는 데가 맞아요? 네, 맞습니다. 계단 모퉁이에 의료 생협이라고 적힌 현판이 있었습니다. 현판이 아주 작게 붙어 있나 봐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환자 대기실에는 생협 설립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전문의 자격증, 학위증 등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생협인 줄 모르고 아마 찾아오는 일반 사람들에겐 일반 피부 성형외과인 것처럼 진료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담이 진행되는 도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할인된다고 해서 왔다라고 하자 그 상담 실장이라는 분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어떻게 젊은 사람이 그런 것까지 알아보고 왔냐. 그렇다면 10만 원 더 깎아주겠다. 이거 정말 싸게 하는 거다.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는 성형수술하면 요즘에는 다 이제 필수적으로 부가세 10%가 부과가 되는데 조합원에 가입하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이것도 제외해 주겠다고 했답니다. 부가가치세법 위반, 뭐 탈세, 뭐 그러니까 장난 아니네요. 네. 지금 생협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리고 왠지 그 지역 주민이 아니면 조합원 가입이 어려울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 들죠. 네. 그런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로 돼 있는데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냐 물어봤더니 지역은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1,000원만 출자금으로 내면 즉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완전 영리병원이에요, 영리병원. 1,000원. 네. 사실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생협에 가입한 분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솔직히 저는 1,000원이 없어서 못해요. 저는 생협에 가입해 있는데요. 의료 생협이에요? 그러니까 의료 생협은 아니고 일반 일반 종류의 그 보통의 생협인데 저는 조합원 가입비로 3만 원을 냈고 매달 조합원비로 12,000원을 내고 있거든요. 뭐 하는 조합이에요? 뭐 하는 조합이에요? 그냥 일반 그 물건 싸게 조합원들끼리 해서 농산물 뭐 이런 거 사고 하는 건전한 건전한 생협입니다. 저희 집 근처에도 하나 있는데 전 뭐 그거에 비하면 1,000원이라는 건 사실상 그냥 형식적인 가입비가 아닌가. 그 조합원이 되면은 그냥 1,000원 이게 출자금. 그러니까 가입비가 되는 거죠. 월회비도 아니고 출자금으로 그냥 1,000원 한 번 입금하면 조합원이 된다고요. 그리고 다른 의무는 없어요, 그러면?
그 조합원 의무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1년에 그 딱 한 번 아마 정기 총회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정기 총회 이런 거겠지. 네, 딱 한 번 모임이 있는데 거기만 참석하면 된다. 뭐 신경 쓸 건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면 1,000원만 내면 되니까. 네. 1,000원 내면은 10만 원 깎아준다는 거니까. 네, 무조건 해야죠. 모든 사람이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와서 진료를 받아도 그냥 조합원으로 진료가 되겠네요. 뭐 되게 보면은 그런 데는 1,000원짜리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겠네요. 그래서 이걸 주면서 왜 우리 식당에 그 100원짜리 쌓여 있고 커피 뽑아 먹게끔. 자, 이런 식으로 비급여 진료에 치중하고 있는 의료 생업이 생각보다 많다고 저번 방송에도 얘기했잖아요. 네네. 네. 그 생협이라는 포장을 두른 채 환자들을 속이고 있는 그 사무장 병원들, 일종의 유사 의료 생협들은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 불법 환자 유인 행위 등 의료계 질서를 파괴하고 있고요.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 조합원 기재, 설립 총회 정족수 허위 보고, 생협법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하거나 그 생협법상 금지된 이익 배당 등 각종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서 영리를 추구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생협이라는 이름으로 피부 성형외과 등 비급여 진료 과목을 개설해 인터넷 등에서 버젓이 광고를 하는 곳들도 많았습니다. 자, 이게 지금 모든 의료 생협이 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만은 그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그 유사 의료 생협. 네네. 이게 지금 이 법적 용어는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유사 의료 생협 그러면 의료 생협에 탈을 쓴 사무장 병원을 우리가 지금 편의상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자, 그런 유사 의료 생협들이 문제가 되는 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불법 행위들을 많이 저지르기 때문인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이 유사 의료 생협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지 뭐 파악된 게 있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 생협 법령 위반 현황에 따르면요. 2008년부터 5년간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 생협이 총 93곳이나 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08년 8곳, 2009년 4곳, 2010년 10곳, 2011년 18곳이었던 그 위반 건수가 2012년에는 무려 53곳으로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진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하다 적발된 의료 생협도 5년간 무려 54곳이었고요. 이들이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비는 12억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 병원 적발 현황에서도 의료 생협의 불법 행위는 도드라졌는데요. 2012년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 의료 생협 285곳 중 22곳, 즉 7.7%가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됐는데, 이는 생협을 제한 조사 대상 병원 중 1%가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된 것에 비해 8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네, 그 부당 청구 등으로 적발된 의료 생협이 2012년에 이제 급증했는데요. 그 비조합원 진료비를 확대하도록 법이 개정돼서 그런 건가요, 이게? 네, 맞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9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개정해서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의료복지 생협에 한해 총 공급고의 50% 이내로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줬습니다. 네, 공급고라는 희한한 용어가 여기 나오던데 이게 진료량인 거죠, 그냥? 네, 맞습니다. 이 규정을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영리를 취하려는 불법 사무장 병원들이 몰려들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999년 소비자협동조합법이 제정된 후 2010년까지 128개에 불과했던 의료생협은 그해 9월 생협법이 개정되면서부터 그 수가 급증하기 시작해서 올해 5월 현재 38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이게 그 법은 99년에 제정이 됐지만 90년대 초반부터 자생적으로 이제 생기기 시작했던 거라서 그렇게 따지면은 한 20여 년 동안에 120여 개가 생겼는데 법이 딱 바뀌고 났더니 불과 한 3년여 사이에 추가로 260개쯤이 더 생겼다. 네. 계산이 빠르시네요. 2배 늘은 거죠? 3배가 늘은 건데. 3배로 된 거죠. 3배가 된 거죠. 네, 3배가 된 거니까 최근에 생긴 뭐 한 200 몇십 개는
일단 한번 좀 진짜 의료 생협이 맞는지 예, 한번 의심하고 쳐다봐야 되는. 왜 50% 그걸 갖다가 늘려준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이유 아까 저기 뭐 이거 정부하고 국회 책임이네요, 결국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50%를 늘려줬던 이유는 그 전에 그런 규정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들 내외나 주민들 아니면은 진료를 못하도록, 그러니까 조합원이 아니면 진료를 못하도록 했던 부분 때문에 사실상 의료생협들이 운영이 거의 대부분 다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좀 그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사실상 이렇게 뭐 생협들이 불법 의료 행위를 일삼는 경우가 많아지자 유사 의료 생협에 대해서 더 이상 두고만 보고 있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5월 복지부는 의료 생협 등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각종 의학단체, 광역 시도국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협의체와 지역협의체를 마련한 바 있고요. 지난 9월에는 의료 생협 설립 인가 기준을 협동조합 기본법의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이미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의료 생협의 썩은 뿌리를 뽑자라고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진작 좀 하지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5월 달에 협의체 만들고 9월 달에 뭔가 이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건 뭐 다 그냥 잘해보자라는 수준의 이야기인데 이건 뭐 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야 하는지 모르겠고요. 아까 50% 늘려줬다라는 얘기 뭐 이해는 갑니다. 뭐 너무 조합원만 데리고 하면은 힘드니까 일부는 좀 풀어줄 수도 있다. 뭐 이해는 되는데 아까 우리가 녹음 잠입 취재에서 봤듯이 1,000원만 내면은 조합원 시켜주고 만약에 진료를 한다 그러면 그냥 그것들 다 조합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조합원이 의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 같은 걸 좀 강화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없이 그냥 조합원, 오케이, 뭐, 조합원, 비조합원 50% 이내 이렇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조합원에 될 수 있는 기준 이런 것들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지금 규정이 있긴 있죠, 그래도. 네, 지금 현재 생협법에서는 생협이 되려면 300명의 조합원이 있어야 되고요. 출자금 3천만 원만 있으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으로 의료 생협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최소 조합원 수는 300인에서 500인, 그리고 최저 출자금은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뭐 1,000원만 돼도 다 조합원 가입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1인당 최저 출자금을 5만 원, 1인당 최고 출자금 중에 총 출자금을 10% 내로 제한하는, 그리고 특수관계인은 출자를 제한하고 자기 자본 비율을 50% 이상 하고, 그리고 의무사항을 경영 공시할 수 있도록 강화할 방침입니다. 자, 이 정도의 제한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500인도 500인이지만 최저 출자금 1억 원. 의료생협이라는 게 어쨌든 이게 의료기관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인데 겨우 출자금 3천만 원으로 실제로 못 차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돈들이 어디선가 들어온다는 뜻이니까 최저 출자금 1억 원으로 올리는 거 전 찬성이고요. 1인당 최저 출자금 5만 원. 이것도 글쎄요, 뭐 더 올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제한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명이 너무 이 돈을 많이 내서 사실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1인당 최고 출자금을 총 출자금액의 10%로 제한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특수관계인들, 자기 가족들 다 동원하지 못하도록 특수관계인 출자도 제한을 하고 등등. 김변, 이런 조치는 잘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게요. 이게 근데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조합이라는 것은 이익 배당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출자금이 있다고 한다면. 근데 이익 배당을 안 해주고 비영리로 하라고 하고 사실상 이게 영리병원이거든요. 배당만 못하게 한 거니까. 예, 이게 참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요. 그러니까 아예 영리병원 풀어주던가. 이건 앞으로 계속 양산될 거고 그러면 건전한 의료생협을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못하게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건전한 의료생협이 왜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의료생협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아름다운 스토리들을 잘 모르셔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다음에
그 유명한 안성이나 뭐 이런 진짜 훌륭한 의료생협, 막 이렇게 이 전국적으로 모범적으로 운영된다고 다 칭찬하는 그런 데 계신 분 한 분 모셔가지고 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이게 지금 보면 계속 단속이 이루어진 데는 사실은 예. 건보공단이거든요. 건보공단은 그런 어떤 계속해서 진료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생협들이 건보공단에서 지적을 안 받는 비급여 진료를 이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렇죠. 네. 그 비급여 진료를 하게 되면 건보공단이 관심을 안 갖게 되죠. 청구하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뭐 비급여 부분은 확인이 잘 안 되니까 뭐 총 진료 중에서 조합원들이 50%가 넘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규정도 좀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사실 저희 기자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 잘하고 있는 의료 생협도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소개를 어디 좀 해주세요. 안성 제가 갔다 왔어요? 너무 네, 그런 쪽을 모르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네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국내 1호 의료 생협인 착한 의료 생협인 제목이 명칭이 착한 의료 생협이에요? 저희가 졌습니다. 예. 유사 의료 생협 말고 착한 의료 생협. 네. 네. 착한 의료 생협으로 꼽히는 그 안성 의료 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즉 안성 의료 생협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현재 5천여 세대가 가입해 있고요. 출자금은 9억 3천여만 원입니다. 그리고 안성의료생협이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총 8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복지부 인가를 다시 받아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했고요. 저렴한 가격의 건강검진, 백신 접종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편 건강교육, 건강생활습관 보급운동,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건강 소모임 활동 등을 활발히 펼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경영하다 보니까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적자였다고 합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조금씩 이익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익 같은 경우는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재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20여 년째, 그러니까 안성의료생협이 20여 년째 그 자리를 지키는 원동력에 대해서 저희가 그 생협 김대영 상무이사님한테 여쭤봤더니 그저 좋은 뜻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자, 저도 안성의료생협에 뭐 말은 많이 들었지만 직접 가본 적도 없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좀 길게 얘기를 나눠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김변도 지금 잘 모르고 저도 잘 속속들이는 모른다는 거죠. 청취자분들도 아마 대부분 들어는 봤지만 그게 잘 되는 의료생협은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잘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한번 모시죠, 누구. 네, 조만간 한번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쁜 의료생협을 뿌리 뽑고 그 자리에 착한 의료생협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정부가 제대로 일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유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 훔치는 사람.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장기와 뼈, 살아있는 사람을 사고 파는 섬뜩한 지하세계. 삶과 죽음이 냉정하게 현금으로 거래되는 시장. 전 세계 장기 브로커, 뼈도둑, 혈액농장, 아동 납치범 추적에 관한 이야기.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서점에 있습니다. 네,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좀 짧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박쌤이 또 머리가 빨리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네, 저희가 지금 일정들이 잘 안 맞아가지고요. 오늘 좀 짧게 했습니다. 예, 저도 좀 양해를 구할게. 다음 주엔 제가 카자흐스탄에 좀 출장을 갈 일이 있습니다. 네, 카자흐스탄에 가는 걸 보니까 출장 맞는 것 같아요. 네. 거기 놀러 가는 사람은 잘 없는 지금 춥답니다, 굉장히.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럼 방송 한 주 쉬나요? 네, 모 병원의 검진센터 관련해서 법률 실사하러 가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방송 쉬어요? 쉬죠. 예. 방송을 안 해요? 아니요, 저는 쉬고요. 혼자 쉰다고요? 네, 박쌤께서 잘 좀. 저는 해야 되군요. 네. 그러면은 혼자 진행하기는 좀 심심하니까 다음 주에는 누구 어디 개건 MC라도 하나 또 불러오든지. 네. 네, 김변 없이 한번 저의 빈자리를 하겠습니다.
채워주실 분을, 예. 네. 자, 희구라 청취 소감은 페이스북 청년회사 라디오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팟빵 아이튠즈에 댓글 주셔도 됩니다. 이메일 radio@doc.co.kr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1666-1895 문자 메시지도 환영합니다. 청취 소감뿐만 아니라 제보, 예. 그리고 이런 것 좀 다뤄달라, 요청, 이런 것들도 좀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론도 받아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PD 송수연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들리는 신문 구라구라 히포구라테스 2014년 11월 28일 방송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